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인 9시 30분부터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 어떤 의미와 성과가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 시행에 따라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취임 전 민간활동 내역을 제출했지만 로펌 고문 업무활동 관련 신고 내역이 단 2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제통상 관련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정책 분석, 이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보기엔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고액 연봉 논란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한 총리의 신고 내역이 다른 고위공직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내일 모레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을 계속 두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 답답한 건 국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일 겁니다. 국회는 지난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의원들의 이해충돌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는데요. 국회의원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했지만 이제까지 주식 보유 현황을 등록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공개 범위를 정하는 세부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법안만 통과시켜놓고 1년이 넘도록 후속 조치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 그걸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권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일 정상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좀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모두 발언에서 새 정상이 한 얘기들이 지금 공개가 됐고 그게 네.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크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지 등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 고도화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커져 있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행위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 강화는 불가결한 그런 이 과제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등등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가 되고 또 핵실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동훈련까지 포함해서 군사훈련 얘기하는 거죠. 네. 한미일이 함께 대응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일본의 방위력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일본 정치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 이것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 3, 4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뭐 안 만날 수는 없겠죠. 네, 스쳐 지나가서라도. 그렇죠. 마주치기라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서로 악수도 안 하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막 스가 총리 때는 막 도망을 갔습니다. 스가 총리가. 네. 그랬는데 이 스페인국 현지 시간 28일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환영 관람만찬 주최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양 정상이 대면을 했고 3, 4분가량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먼저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6.1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를 했다라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선거 얘기에는 또 선거 얘기로 답을 해야겠죠. 참여연 선거에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원한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참여연 선거 이후에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구체적인 원칙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해보자. 뭐 이 정도 얘기가 나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졌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28일에 면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핀란드, 스웨덴, 그다음에 터키 나토 사무총장 간 4자 회담이 길어지면서 수년이 됐습니다. 터키는 이제 국호를 국명을 뭐 튀르키예로 바꾸기로 했는데 언론 보도는 터키라고도 나오고 뭐 튀르키예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4자회담이 길어진 것은 튀르키예가 핀란드와 스웨덴과에 반대했기 때문인 건데 결국은 3자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핀란드와 스웨덴 나토 가입에 양해가 구해지는 형태로 이 논의는 정리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이 미뤄진 거에 대해서는 현지 시각 30일 오후 3시에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30분 넘게 이제 대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외교 결례를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전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진 찍기 전에 악수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악수를 그냥 좀 성의 없는 모습으로 했고 그 이후에 루멘라데 불가리아 대통령하고는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또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결례 아니냐 노룩 악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례 맞죠? 결례라고 악수를 하는데 손만 내밀고 그렇죠. 시선은 지금 불가리아 대통령 쪽으로 향하면서 굉장히 환하게 웃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바라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서로 간에 교감을 나누려고 굉장히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두 가지인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는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나토와 관련 있는 정상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 특히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불가리아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아마 뭐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으면 눈을 맞추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맥락이 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례는 결례로 봐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일정과 별개로 단독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순방 중 첫 단독 일정으로 현지 시간 28일에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을 격려차 방문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40분가량 여기서 직원들의 홍보 활동을 살펴보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의 K컬처, K문화, K요리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고 한국 의류 소재의 가치를 예로 들어서 대한민국 문화는 크리에이티브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취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부부 동반 일정으로 앞서 말씀드린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갈라 만찬에도 참석을 했고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에게 우리는 나이가 같다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다른 정상 영부인들하고도 교류를 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 이런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별로 좋은 여론은 아닙니다. 이게. 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 리서치가 지난 27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이제 56.3%로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반면 잘한다라고 하는 응답은 36.6%,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은 7.1%였다는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잘못한다는 평가가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52.5%로 가장 높았는데요.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 성향의 응답자에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각각 78%, 61.5%가 나왔고 보수 성향의 응답자의 60.1%는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축소해야 되냐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느냐 확대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네. 물어봤는데 네. 응답자의 49.3%는 역할을 축소하는 게 좋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확대해야 된다라는 응답은 24.7%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응답은 이 응답자의 21.4%였고요. 이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데이터 리서치 홈페이지나 데이터 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국회로 돌려볼까요? 국회 원구성 협상 좀 꼬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더니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7월 1일 임시회를 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앞서 국회 4개 특위 구성 그리고 이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헌법재판소의 이제 권한쟁의 심판 취하 등등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하는 거에 더해서 국회의장 선출부터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사실상 단독 원구성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 대해서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임시회를 열겠다라고 공고한 것은 사실상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회법의 여러 조항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을 때야 이걸 근거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인데 국회 사무총장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협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에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라고도 하고 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갔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페이스북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SNS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특사로 발표되자마자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날치기 개헌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수년 동안 법안 날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헌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난을 했고요. 민주당이 제시한 4개 특위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라면서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날 귀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원구성 협상 자체는 이제 이후에 좀 타결이 되더라도 타결이 될 것이어서 여러모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그 다음 임시국회 소집 요구했고 뭐 다음 달 1일 연다고 해서 꼭 1일 여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이후 협상 상황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또 민주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압박 전략입니까?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를 했는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후보자에 더불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이 설정을 했던 송부 기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청문회 없이 임명할 가능성을 미리 좀 차단하기 위해서 네. 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이러한 압박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래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리로 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를 하고 이걸 이제 인사청문회 국면까지 동력을 이어가려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는 이미 언론의 지상청문회로 국민으로부터 실격 판단을 받은 지 오래다.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의 수사를 받는 추후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선관위가 검찰에다가 이제 수사 의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언급을 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정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임명을 해도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예. 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원구성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극적으로 뭐 원구성 합의가 돼서 순조롭게 청문 일정이 잡힌다고 하면 그걸 뭐 못 본 척하고 임명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부처의 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원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당분간은 보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뭐 임명 강행이라도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혹시 해외에 있을 때 그럼 전자결제나 이런 걸로 임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과거에 질문도 그랬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스페인에서 대통령 일정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뭐 전자결제로 처리할 그런 여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뭐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해경의 월북 판단 번복 과정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연루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관련 TF를 꾸려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 해경이 이 피해자의 월북 판단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하고 수차례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TF는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 및 해경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를 했는데요. 이 청취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최종 입장 발표하는 기자회견 6월 16일 날 했는데 그럼 이 회견문은 언제부터 만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6월 초부터 만들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실하고 여러 차례 이제 토의를 했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는 이제 정황 증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경이 국방부하고 기자회견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다리를 놔주고 중계를 해줬다라는 답변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는 나름의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수사 결과를 결국 이제 월북에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이유로 발표한 이유는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내놨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증거물이 해경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추가로 이 증거물을 뭐 예를 들면은 군이 갖고 있는 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한다든지 SI 정보라고 하는 그거 말하는 거죠. 뭐 SI도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 재검토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제 수사 결과 월북을 입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다. 그게 이제 이상하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얘기고 그다음에 합참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 합참은 최초의 월북 판단을 내렸던 그 정보 판단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정보를 재분석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결론만 뒤집힌 상황이다라고 또 재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죠?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해경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야당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이다.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이 집권하던 당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은 민주당이 2년 전 회유를 시도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피살 공무원의 이제 유족의 형 이래진 씨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민주당이 TF를 만들어서 같은 호남 사람 아니냐, 같은 편 아니냐라면서 네.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라고 이제 그것이 기가 막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관련돼서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한 자리에서 이 얘기를 다시 언급을 했는데 사건 직후에 황희, 김철민 의원 등과 만났다. 그런데
김철민 의원은 호남이니까 호남은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해라. 보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황희 의원은 이 어린 조카들도 있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얘기를 했는지까지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유 왔다고 지목한 당사자들 혹시 입장 냈습니까? 일단 황희 의원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네. 월북을 인정하면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관련 의혹을 일단 부인을 했는데요. 이게 또 뭐 그런 얘기는 안 했다라는 건 또 아니니까 네. 여러모로 이것도 좀 논란을 남기는 그런 답변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점점 사건이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꾸 정치 공방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건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핵심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부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했느냐 네. 이런 것이고, 사실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유족들에게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네. 진상 규명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네. 서로 이제 그 당시에 각 정부, 지금 정부의 어떤 의도와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입시름이 벌어진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난감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군의 SI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거냐, 이게 쟁점이 될 텐데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 관련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오늘 군의 이 SI를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21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바 있는데 일단은 뭐 입장이 바뀌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 이 SI, 이 특별취급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바 있거든요. 네. 물론 안보상의 부담은 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거부터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의 입장만 놓고 보면 이거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공개되면 그러면 의혹이 또 해소가 되는 것이냐. 이건 또 장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왜냐하면 SI라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조각조각 난 첩보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라는 과정을 또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우려가 계속해서 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참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존중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 혹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해야 된다라면서 이 원칙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핵 억지력을 강화할 대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고요. 규제 개혁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규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다면 규제로 뭐 개혁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그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근데 홍장표 KDI 원장 사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했어요. 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네. 근데 지난달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에 따라 취임 전 민간 활동 내역을 신고했는데 그 내용이 단 2줄에 불과했다고요? 이 신고 내용을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예. 김앤장 고문 활동 뭐 했느냐라는 대목에서는 국제통상환경 관련 자문, 그리고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정책 분석, 단 2줄로 이제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고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보안 요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조정실이 별도의 보안 요청하지 않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만 남아 있는 건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실언 신고 내역이 다른 공직자들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나토 무대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전 어떤 의미와 성과가 있을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회담이더라고요. 이번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3자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고요. 네. 또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5분 정도밖에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가 좀 굉장히 좀 지난 몇 년간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미일 간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 정상들이 모두 발언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주로 이제 3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네. 이제 3국이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과 공조를 긴밀해 나가겠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공조를 한다고 하면 어떤 공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이고요. 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그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고요. 그러한 그 입장이 미국과 일본에도 이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3국이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3국이 군사적으로 어떠한 협력을 더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시다 총리하고 윤 대통령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서로 간에 뭐랄까요, 앞으로 있을 좀 긴 한일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역사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이 경제하고 안보 부분에서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참여연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권자들의 심기를 건들 수 있는 어떤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내년 그 다음 달 참여연 선거 이후로 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미 간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역사 문제라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뭐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그 역사 문제를 놓고서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그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진전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먼저 전향적, 선제적으로 뭔가 좀 양보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그런 정치적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수출 규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무사증 입국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역사 문제가 다 해결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양국 간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어젠가요? 이제 오늘 일본과 김포하고 하네다 공항이 이제 다시 하는 길이 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 협력을 위해서 민간 협력을 위해서 이제 낮은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계 문턱이 낮은 부분부터 이제 조금씩 열어가는 부분은 움직임 벌써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양국 당국이 만나서 논의하는 거에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 고려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이제 본격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한국과 일본 모두 어떤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러한 우리가 실질적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관계 개선은 아주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한 건 이번에 처음인데요. 아직 뭐 이제 관련되어 있는 회의 내용이 저희한테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나토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 그리고 이제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경제 안보 측면이죠.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반도체,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우리에게 굉장히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경제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이 그 잠재력이라든지 협력 분야가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물론 그 나토가 갖고 있는 군사 동맹이라는 성격이 있긴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거기 유럽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초청국으로서 또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는 이런 움직임을 갖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가치 외교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이게 신정부의 외교 조직 기조거든요. 이 부분을 본격화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런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이제 그 전 세계에 책임 있는 그런 국가가 선진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이라든지 미래성장 동력의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최고의 어떤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이제 그 위상을 확립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치 외교 측면에서 신정부 갖고 있는 그러한 철학과 신념을 보여주고 경제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미래성장 동력 확보하는 측면에서 유럽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초청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참석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나토 정상회의를 뭐 개최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일종의 이제 반러시아, 반중 연대를 강화하겠다. 이걸 지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볼 때 중국과 러시아하고 그냥 그 대립을 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한반도 위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면서 남북 긴장감이 더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로 또 연결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 그러한 우려는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정부가 참석하는 것이 안보 측면이라든지 경제 측면에서 득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제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그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하는데 중국에 대한 견제가 최초로 들어온다고 이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나토의 어떤 그 범위가 인도 태평양 지역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부식시키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상회의 참석 전부터 이번 회의 참석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경제 외교의 측면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노력이 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중 간의 경제협력이라든지 우호적인 전략적 동반적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중국 쪽에 발설을 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를 관리하는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중국의 경우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전략 개념으로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국익에 맞춰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태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이 채택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서명을 한다든가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냥 그렇지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러한 것이 논의되는데 우리가 참석하는 것 자체가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우리는 초청을 받아서 갔을 뿐이고 그 경제적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그 국익에 담보하는 그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그러한 러시아의 분명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외교라든지 그리고 중추국가로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토의 전략 개념에 있어서 한국이 참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켜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별도로요. 지금 북한의 도발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 질서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충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 또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신냉전 구도가 좀 심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움직임이 한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를 돼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그거 이전에 이제 브릭스 회의가 열려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이라고 할까요? 중국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동맹국들을 결집해가지고 첨단 기술이라든지 기술 패권 분야에서 또 공급망을 확보하고 새로 규칙을 만든 걸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내편 모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응해서 중국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모으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신냉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과 중국이 워낙 복합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엮여 있어가지고요. 네. 과거처럼 미국과 소련 때처럼 냉전 때처럼 그 진영으로 갈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야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패권의 그 어떤 기술 패권에 있어서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 분야. 예. 미국이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디커플링, 탈동조화. 그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미국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이외의 전통적인 무역이나 어떤 그 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움직임을 잘 읽고서 이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의 어떤 진영 논리가 이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우리 잠시 기상상황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화성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라디오와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흔히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젊은 세대라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의 환경 감수성은 어떨까요?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젊은 세대의 기후위기 인식을 살펴본다고요? 네. 진행자님 그레타 툰베리 아시죠? 그렇죠. 워낙 유명 인사인데요. 그렇죠. 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은 누군지 몰라도 툰베리 난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 네. 워낙 스웨덴의 젊은 이제 환경 운동가로 이름을 떨치고 기후 파업 2018년부터 이제 결석 시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그런 운동이 일었잖아요. 근데 2018년에 이 이제 학생들은 그런 결석 시위를 했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또 멸종 저항, 영국에서 멸종 저항이라는 운동이 생기면서 막 이렇게 막 뭐 도로를 점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규모 그런 활동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2018년에. 네.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토론이나 논쟁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쇼킹한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 사람들이 저게 뭐야 이런 게 좀 있어야 뭔가 사람들이 좀 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세대가 비슷한 시위를 하거나 또 사회적 요구를 하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2019년도부터 막 그런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학생들도 뭐 기후 결석 시위 이런 걸 벌이기도 했고요. 또 청년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기들이 소송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 기후 변화 이야기할 때는 꼭 이렇게 세대 간 불평등 이런 언급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환경은 다 어른들이 더럽혀놓고 결국 그 피해들은 이제 후세대들이 안게 되니까 그런 이제 기후 세대 간 부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특히 작년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독일의 기후 변화법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때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도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곳에서 헌법 소원을 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태아 등 이제 아기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4건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네네. 소송이 제기됐어요? 네네네. 우리나라 독일과 헌법. 같은 네네네 맞아요. 독일과 같은 결정이 혹시 나올까요? 아니요, 우리는 아직 뭐 결정이 나오거나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소송만 제기했고. 그런 결정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론이 항상 우선해 왔잖아요. 네. 환경 보존보다.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기성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세대들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환경을 강조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기후 세대 간 부정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제 당연히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가장 네. 큰 피해를 입게 된 게 젊은 세대니까 이들의 네. 감수성은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제 제가 그 설문을 하나 진행을 했는데 예. 뭐 여러 설문 중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체로 다 이제 90% 이상 심각하다. 뭐 예상했던 대로 그런 네. 결과가 나왔는데 20대가 의외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20대가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좀 성별을 구분해서 봤더니 네. 이유가 20대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20대 남성은 심각하다라는 응답률이 75.8%밖에 안 됐어요. 예.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심각하지 않다라는 응답도 18%가 넘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의 3배가 넘는 겁니다. 뭐 20대 여성도 뭐 이렇게까지 막 눈에 띄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대체로 30대나 40대 여성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고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원인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인간 활동이다를 꼽은 20대 남성의 응답률이 65.7%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IPCC라고 하는 데서 내는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가 인간활동 때문이다라는 데 대해서 과학자들은 95%, 경우에 예. 따라서는 99%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하면 굉장히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응답도 20대 남성에서 다른 뭐 연령대나 성별에 비해서 3-4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잘못된 건 아니죠? 네, 지금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약간 조사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좀 하긴 했어요. 네. 일단 지금 소개해드린 이 여론조사는요. 저희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그 선관위나 이런 데 등록된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잘못됐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도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뭐 이걸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고 앞서 진행됐던 다른 결과들을 살펴봤는데요.
올 초에 그 시사인이라고 하는 주간지에서 네네. 기후 유권자라는 주제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20대 남성의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체감도라든지 심각성에 대해서 가장 낮은 동의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는데 작년 9월에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 그 퓨 리서치 센터라는 네.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국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그런 기후위기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주요국이라고 하는 뭐 호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등 이런 나라들은 예상대로 젊은 세대 기후위기 체감도가 뭐 65세 이상 이런 어른들보다는 더 훨씬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딱 예외인 나라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이 어디요? 대세를 거스른 나라가 하나가 그리스고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도 그리스가 또 왜 그런지도 궁금한데. 그리스 그것도 궁금하고 한국도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덜 이제 민감한 걸로 나타났고 그래서 네. 저희 설문도 이런 기존의 국내외 결과랑 일맥상통하더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젊은 세대의 보수화 경향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일종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20대를 떠나온 지가 좀 돼서 그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직접 좀 20대 남성들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체로 뭐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개인적인 이유를 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알긴 알겠는데 별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흥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뭐 다닐 때부터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장애인의 날이다, 뭐 호국 보훈의 날이다, 환경의 날이다 해갖고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게 이렇게 배우니까 한 여러 문제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좀 인식이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네. 또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예. 애도 안 낳을 거다. 그래서 나는 뭐 이게 뭐 크게 나한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걱정이 크게 안 된다. 약간 이게 내 이렇게. 당장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기도 힘든데 그쵸. 내가 뭔 미래에 있는 환경 문제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냐. 네,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하기에는 예를 들면 20대 여성은 또 그렇게 튀는 그러네요.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른 이유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20대 남성들이 좀 약간 다른 설문에서도 좀 튀는 답변이 종종 나오거든요. 예를 네. 들면 뭐 북한 문제라든가 노동 네. 문제 이런 데서도. 그래서 어떤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남성의 반 PC주의가 좀 문제가 원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뭐 약간 염증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네. 그런 이제 성향이 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뭐 기후 위기를 부정한다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어떤 주류 담론이라고 하는 데서 뭔가 우리 행동을 억압한다 이런 기분이 들 때 거부감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플라스틱을 줄여라. 텀블러 갖고 다녀라. 내지는 뭐 탈원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이거는 뭔가 나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 같고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일자리도 막 줄어드는 느낌이고 막 이래서 그런 쪽에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대남 현상이라고 하는 게 보면 네. 나타난 뒤로 보면 그때 뭐 대선도 그랬고요. 지방선거도 그랬고 그 20대 남성과 여성의 성향이 굉장히 확연히 갈리는 걸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렇게 탈원전 정책도 추진이 됐었고 네. 그리고 뭐 탄소 중립이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환경 의제가 여러 번 이제 대두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20대 남성들이 그 문정부에 약간 등을 돌리면서 기후변화 이슈 자체도 난 싫어. 저쪽에서 이야기한 거 다 싫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반감이 어떤 투영된 게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네.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거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거나 뭐 네. 이런 쪽도 20대 남성이 상당히 응답률이 뭐 예를 들면 원전 비중 늘려야 된다고 하는 쪽에 더 많은 응답을 한다거나 그런 경향도 나타났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설문 중에 그렇게 에너지원에 대한 문항도 있었는데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을 봤더니 20대 남성은 65% 정도가 동의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이 79%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게 전체 평균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대 또 성별 남녀 다 통틀어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게 이제 20대 남성이었고 네. 또 원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여기에 대한 동의가 한 3, 40대는 남녀 모두 한 20, 30% 정도만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20대 남성들은 45% 넘게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응답률은 50대 이상의 응답률과 또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네. 왜냐하면 뭐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장년 세대, 그리고 노년 세대하고는 인식은 당연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살아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사실 저도 이렇게 기사 쓰면서 당연히 젊은 세대는 관심이 있을 거다라는 걸 뭔가 기본값으로 깔고 기사를 쓰거나 한 적이 많아서 저도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처럼 뭔가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정책을 펴거나 뭐 어떤 뭐 캠페인을 펼치거나 이럴 네. 때 뭔가 이렇게 젊은 세대는 관심이 많다. 이거를 기저에 깔고 가면 굉장히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당위성을 뭔가 강조를 하게 된다거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막 혹은 이 정도만 하면 대충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야. 우리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결과를 보면 젊은 세대 또한 기성세대 못지않게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특권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당위 명제보다는 뭐 소득이나 고용이나 복지 이런 것과 함께 엮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청취자 사이님께서는요. 요즘 20대는 현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래까지는 기후위기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가 이런 의견 주셨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구생활 백서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